네, 반갑습니다. 한재각입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어,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사실은 이 발표를 승낙하고 나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탈성장에 대해서 얘기는 좀 하긴 했지만, 이렇게 어디서 발표를 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공부하지는 않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왜 승낙했을까 하는 정말 지금 후회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는 어떻게 보면 탈성장론자들, 뭐 해외 탈성장 논자 말고도 국내에서도 이 탈성장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좀 충분치 않은 그 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그 들은 거는 그 조금 전에 그 기조 발제하셨던 분의 얘기 좀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소위 분열된 공동체 앞에서 우리 지구 행성의 이 안정성을 묻는 기후변화, 기후 생태 위기라는 거는 저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뭐, 어, 답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다른 차원의 얘기를, 아주 또 다른 차원의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김병공 선생님과 다른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표를 다 들어보시면 다른 입장일지 한번 봐주십시오. 네. 네. 어, 기후, 기후 생태 위기라는 거는 탈성장을 얘기하게끔 하는 맥락이죠. 그걸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환기만 시키고요. 그런데 이런 이 탈성장을 얘기하고 되는 기후 생태 위기에는 사실은 이 지구적 한계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어, 주목하게 하고 또 상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한한 세상 내에서의 그 무한성 자체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일 텐데,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수많은 연구들이고, 그거는 실제로는 대중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는 확산되고 있는 것일 텐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탄소 예산이라고 불리는 것일 겁니다. 뭐, 정부 예산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기후 위기를 야기하는 것이 온실가스의 배출이라고 하는 직접적 원인이 그걸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면 얼마나 온도가 올라갈 것인가, 지구적 평균 온도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과학자들의 오랜 연구 끝에 역으로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온도는 얼마큼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런 정량적 관계를 과학자들이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지구적으로 뭐 2도 혹은 1.5도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물론 그 2도, 1.5도라는 것도 그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넘었을 때 어떤 우리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의 그 위험성을 갖게 되는지 여러 가지 연구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2도든 혹은 1.5도든 이거를 정했으면 그 온도를 지키기 위해서, 즉 온도를 상승하기 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지는 거죠. 전 지구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총량. 그거는 한 해에 얼마나 배출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시기를 통틀어서 우리가 얼만큼밖에 배출할 수 없고 그 이후에는 배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탄소 예산인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는 소위 지구적 한계라는 것자가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근거들이 확인되는 거죠. 그 얘기를 좀 더 확장하면 이 스톡홀름 보건력 센터라는 곳에서 2009년부터 시작해서 쭉 발전시켜 온 건데요. 사실 아까 했던 탄소회사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일어났던 수많은 과학적 지구 환경에 관한 연구들을 좀 집합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구라는 것은 일정한 그 안정성을 갖고 있고, 즉 뭐 홀로세라고 불리는 만년 동안에 우리가 평균 14도에서 16도 정도의 그 온도대에 유지하면서 지구 문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지구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적인 안정성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훼손할 수 있는, 해칠 수 있어서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그래서 그 지구 내에서 생존해 나간 생물들, 뭐 인간을 포함해서 비인간 생물들 전체들한테 완전히 다른
이 생태계를 제공할 그래서 지금의 문명이라 불리만 인간한테는 문명이라 불릴 만한 것들을 더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대규모 멸종이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 시스템의 변화, 시스템의 상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지구적 한계를 이 라는 개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9가지 정도의 이제 보이시는 그림에 있는 9가지 요소들 혹은 그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일정한 지구적 안전성, 지구적 시스템의 안전함을 그 보장하는 한계가 있고 그것을 넘어설 경우에는 우리는 그런 뭐 인간의 언어는 재앙이라고 불릴 만한 이런 것들로 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고 그것에 대해서 측정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색깔이 있는 거는 측정이 된 거고 색깔이 없는 것들은 아직 측정하기가 곤란한 그런 영역들이긴 하지만은 이 여러 가지 그 뭐야 연구를 통해서는 충분히 이게 지구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쭉 나열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좀 더 분명하게 지구적 한계라는 것들을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구적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 유한성 자체를 벗어나려고 하는 무한성을 갖고 있는 어떤 활동이 있는 거죠. 인간의 활동들이 있는 거죠. 인류는 뭐 이 칼리스라는 사람이 얘기하면 뭐 인간 역사 전체를 봤을 때 99%는 그런 한계란 것들을 넘어서지 않았던 그런 물질의 채굴이라든지 폐기라든지 이런 것체가 그냥 그 한계 일정한 그 이 내에서 유지했었는데 그것이 뭐 우리는 얘기하게 된 자본주의이겠죠. 자본주의의 무한 이윤 추구, 축적의 욕구로 인해서 끊임없이 채굴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의 또 한층에서는 어, 안면으로서는 그 이 경제 성장이라고 불리는 GDP로 측정되겠습니다만 이것들이 무한정 증가하는 이것들과 대면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속적 성장, 복률 성장이라고 불리는 것들 자체가 이 지구적 한계 내에서 가능한 거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이 탈성장의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근데 앞서 온실가스 문제를 얘기하더라도 지난 뭐 아주 오래전부터 경제 성장과 이 온실가스 배출은 이 소위 동조화되어 있는 거죠. 경제 성장 자체는 지금의 근대적인 특히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화석연료에 기반돼 있고 물론 그것도 우연한 계기가 아니라 사실은 자본주의가 적극적인 선택한 것이라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화석연료가 더 많이 소비한다는 의미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는 그런 식의 이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경제 성장한다는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물론 이게 이 그림 보신 것처럼 일종의 상대적 탈동조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GDP의 상승과 이 그 온실가스의 상승이 좀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 증가율이 좀 달라진 게 있죠. 이것을 어떻게 누군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봤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드립니다. 그에 비해서 소위 지구적 물질 발자국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는 폐기에 관한 얘기라면 즉 화석연료 태워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폐기하는 것에 관한 얘기라면 이제는 이거는 지구 행성으로부터 채굴해 내는 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 철광석이 될 수 있고 금속 그 자원일 수도 있고 비금속 자원 예컨대 석회석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바이오 매스 좀 목재 같은 것일 수도 있고 혹은 화석연료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지구로부터 뽑아내는 이것들의 그것을 이건 소위 경제 활동을 위해서 한 거죠. 이것들이 그 양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그래프인데 이것이 앞서 말했던 GDP와 관계를 보면 여기는 상당히 동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동조화가 탈동조화가 아니라 그냥 거의 절대적 동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만 두 곡선을 보시면 하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있습니다. 90년대에는 GDP 성장, 세계 GDP 성장에 비해서 물질 자원들의 이 소비, 채굴과 소비가 살짝 낮아지면서 이런 시기는 사람들한테 탈 물질화가 될 수 있겠구나.
대략 이 시기가 그 IT 막 이 산업 이런 거막 그 열광할 때 이런 시기일 텐데 경제가 성장하는데 물질을 덜 채굴할 수 있으면 너무 좋네. 앞서 했던 온실가스의 이 상대적 동조화와 같이 주목하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으면서 불구하고 환경적인 위해를 없앨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주목하게 만들었던 이런 국면들이 있으나 2000년대 넘어오면서 다시 그 순위가 바뀌면서 탈물질화가 아니라 재물질화되고 있고 경제 성장 자체는 자원의 추출과 소비라고 하는 것부터 벗어나기 힘들다. 그게 아무리 IT고 뭐 가상 현실이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아니다라는 다시 결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이 경제 성장 자체가 온실가스 혹은 뭐 물질 발자국 등의 거를 동조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한한 그이 지구 세계 내에서 그렇게 무한하게 온실가스든 뭐 물질을 추출해낼 수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할 때 그것이 문제면 그거로부터 이 탈동조화시켜야 될수 있는 탈동조화시킬 수 있는 우리 방법만 찾는다면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는 걸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단 경제 성장이 일단은 긍정적이고 좋다는 것들을 일단은 질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좋다라고 하면 그것을 두 곡선을 떼어내기만 하면 우리는 뭔가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소위 탈동조화란 논이고 그것을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녹색 성장이라고 불리는 것일 텐데요. 그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근데 그것이 실제로 유럽의 유럽 지역 유럽 국가들 그리고 뭐 미국 마찬가지 이런 데도 있습니다만 소위 몇몇 선진 산업 국가에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경제는 계속 발전하고 GDP는 높아지면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주목하면서 이대로 유럽처럼 우린 전 지구가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국제기구나 그리고 이 국가 단위에서도 이 탈동조와 녹색 성장이라는 것이 공식적 언어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유럽의 상황을 지켜봤을 때 왜 어떻게 탈동조가 일어났냐고 질문하면 첫 번째는 영국 같은 방식일 겁니다. 자신의 제조업을 다 빼내고 중국으로 예컨대 중국 같은 데다 제조업 보내놓고 거기서 생산한 것들을 물질을 가져다 쓰면서 중국한테 온실가스 배출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영국 같은 방식입니다. 사실 이건 눈에 봐도 제국주의다 이런 느낌이 확 들을 정도의 방식일 텐데요. 또 하나는 독일은 그나마 자신의 제조업을 상당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물질 생산을 하면서도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재생에너지를 늘림으로써 자신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영국에 비해서는 더 나아 보이는 길이기도 하고 한국과 같은 제조업이 있는 우리나라에 있을 때도 따라갈 길이라고 보여지는 모범 사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더 복잡하게는 그러면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면 그 재생에너지가 그냥 하늘에서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에너지 원자체는 태양으로부터 나오니까 무한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걷어들이는 이 설비인 재생의 설비 자체는 상당히 많은 물질 자원들을 또 요구하는데 특히나 히토류 같은 정말 히토류라는 게 희귀한 이 광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 자체를 채굴에 끊임없이 채굴하는 행위들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상당히 그 뭐랄까 식민주의적 경험들을 갖고 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식민주의라고 말씀드린 대로부터 끊임없이 채굴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또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구 GDP와 물질 발자국 자체가 전 지구적으로 계속 동조 형상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한다면 아무리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변화한다 하더라도 지금에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문제 자체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탈성장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특히 이것에 관한 얘기는 그 1.5도 목표, 파리 협정이 얘기했던 1.5도 목표를 지켜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시나리오들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일종의 전 세계적 일종의 붐입니다. 이런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함의들을 정치, 경제, 사회적 함의들을 따져보고 하는 것들은 전 지구적인 어떤 학술 공동체의 붐인데 거기서 아무리 해봐도 계속 성장하면서 1.5도라는 것에 도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도달한다고 도달하려고 하면 그게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전혀 현실과 좀 동떨어진 과정들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예컨대 뭐 하나만 얘기하면 온실가스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뭐 어떤 기술을 이용하는데 그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무를 숲을 키워야 되는데 그 숲을 키우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전지구적으로 이용하는 토지, 식량을 생산하는 토지의 같은 면적을 숲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식의 결론에 도달할 경우에 우리는 먹을 거냐, 숲을 키울 거냐라는 식의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가능한 거냐? 계속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식의 딜레마라는 건 더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GDP 그리고 물질 성장 자체가 주는 방식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개발하고 그에 따라서 합의를 찾고 정책과 운동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학자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그 물질적 한계, 지구적 물질적 한계를 중심으로 이 탈성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어, 생태주의자들의 물론 생태주의도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물질적 한계를 강조하는 생태주의자의 언어로서만 탈성장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탈성장론자는 그것에 더 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성장의 맥락은 이 전 지구적인 불평등에 관한 얘기까지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뭐 세계 불평등 보고서 등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엄청난 이 소득 불평등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엄청난 불평등이 존재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적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등을 뚫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인식 같은 것도 이 탈성장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 배경이죠. 거기다가 실제로 성장을 하면 어쨌든 물질적 한계, 지구적인 뭐 환경적 오염을 퇴락을 시켰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켰다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통해서 이 성장에 대한 정당화를 해왔는데 정말 그것도 그 정당화가 타당한 것인가를 질문하는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그건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입니다만 예를 들면 여기 하나 얘기했던 프레스턴 곡선이라는 거는 GDP가 아무리 성장해도 기대 수명이라든지 뭐 예컨대 보건의료의 그 확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수많은 소위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 웰빙이라고 할 만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 같이 상승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해보고 그거를 국제적인 비교를 해봤으면 이렇게 보시면 같지만 이렇게 꺾이는 어느 시기까지는 GDP 성장과 그런 복지의 향상, 뭐 기대 수명의 증가 이런 것이 같이 따라가지만 어떤 시점, 뭐 대개 2만 불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넘어서면 그것이 거의 상관성이 없어서 이렇게 뭐 아무리 GDP가 상승하다 하더라도 복지에 관한 어떤 지표들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이 프레스턴 곡선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고 비슷하게 또 이스턴 역설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털린 역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개인의 만족감, 행복감 같은 이런 것도 그 비교해 보면 그 이 GDP 성장이라고 불리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혹은 미약한 관계가 있다를 얘기하면서 실제로도 지구 생태계를 환경을 그렇게 파괴해왔던 정당화의 근거인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의 개선 이런 것들과 관계가 없다라면 우리가 굳이 왜 이 경제 성장을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탈성장론에서 이 경제 불평등을 중요한 맥락으로 파악하는 것은 지금의 이 그 기후 위기 자체 이런 것 자체를 그냥 그의 본질적인 그 야기하는 지배적인 정치 경제 질서와 무관하게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탈성장이라든지 탈동조라든지 녹색 성장을 통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배적인 정치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담론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탈성론자들한테는 이것은 이런 맥락을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부 앞서 프레스턴 곡선에 본 것처럼 이 앞단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 초기에 있었던 그런 개선 효과들 같은 걸 염두했을 때 남반구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뭐 경제 성장이라는 게 일정하게 용인될 수밖에 없고 지원을 필요성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에서는 계속 경제 성장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북반구 국가, 한국은 거기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북반구 국가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 경제 성장 자체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 축적을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떼어낼 수 없는 것으로서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경제 성장은 착취에 기반하고 있다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 착취에 기반한 경제 성장은 수많은 모순들에 직면하 있다.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모두 불평등의 위기다라는 식의 분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근데 런 것이 그 이 탈성장을 제기되는 맥락이 지구적 위기, 이 생태 위기 거기다가 불평등의 위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들을 허용하게 하는 정치 사회적 권력의 불균등의 문제, 소위 그냥 한마디로 민주주의 위기의 문제도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계속 이 탈성장 논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몇 분 안 나왔는데요. 타성장 얘기 조금 더 먼저 드리겠습니다. 타성장은 70년대부터 얘기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요 학연이 타성장자의 논의를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는 앞서 제가 보인 것처럼 경제 성장이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야라고 하는 분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 탈성장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지금 같은 이 성장으로부터 기대했던 것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떤 뭐 성장하지 않으면서도 갖는 번영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 즐거움의 확대, 뭐 등 평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이 탈성장론의 얘기인 거고요. 단순히 성장을 줄여야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로 협소화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북반구에서 만들어진 논의이긴 하지만 남반구 여러 이야기들과 연결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탈성장은 그 생산이 살림 사이와 삶의 상실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생산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생산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강조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켈이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해도 자연 에너지와 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계획적으로 줄임으로써 경제가 안전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방식으로 생태계와 균형을 이루는 것. 일단 어떻게 계속 지구적 한계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 환기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는 그렇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구체적 필요와 사회적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도 우리는 이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자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 번역된 사이트 고에이 책들을 보면 또 이 탈성장 코미주를 얘기하면서 상당히 또 마르크스주의에서도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주목들 받고 있죠. 몇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탈성장을 얘기하면 그 경기 침체를 떠오르고 경기 침체되면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지고 더 특히 소위 못 사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는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면서 탈성장은 불가능하고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탈성장 논자들은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조직돼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자체 그래서 결국 이 물질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면 그런 식의 실업과 빈곤이 만들어지고 엄청난 충격이 있다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어떤 충격이랄지라도 어떤 실업과 빈곤 이런 것이 올지라도 물질적 생산을 줄이자고 얘기하는 것이 탈성장에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성장을 필요로 하는 경제 에서 성장이 필요 없는 경제로 넘어가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인간들의 행복을 증진하고 이 삶을 꽃필 것인가 하는 얘기하고 그것으로서 그것을 위한 어떤 방침으로서 뭐 결국은 공동체 연대가 핵심이고 그것을 나아가는 힘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질적 성장이라는 게 또 있지 않는 거냐? 다른 식의 성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다른 식의 성장이란 것 또한 아까 말한 어떤 물질적인 자원의 한계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착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다른 식의 성장이라는 것은 또 불가능하다라고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요. 코끼리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코끼리라고 하는 기존 체제 우리를 두고서 그 코끼리가 계속 성장하느냐 혹은 코끼리가 정상 상태 경제를 유지하느냐 코끼리가 경제가 침체하느냐를 가지고 계속 상상하면 그것은 탈성장론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게 왜 생산하고 왜 소비하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 본질적 질문 자체를 바꾼 완전히 다른 이 달팽이를 상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탈성장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탈성장론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위적 희소성과 그 근본적 풍요라고 부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탈성장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상상력을 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위 이 풍요라는 것은
시소성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해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본주의 시작점을 보면 그 당시에도 풍족했는데 그것이 가난을 낳는 것은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풍요한 공동의 자원으로부터 있던 것을 분리해내고 떨어뜨려내면서 노동하게 만들고 하여튼 착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소위 인위적 희소성이라는 게 이루어진 탓이고 그것이 상당히 자본주의가 발전한 지금 물질적 생산이 상당 올라간 지금 시기에도 소위 그 불평등을 그 심리적으로 커버하는 방식의 지위제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소비하는 방식으로 인위적 희소성을 만들면서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작동되고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런 인위적 희소성을 어떻게 바꿔낼 거냐라는 측면에서 이 급진적 풍요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사실 제가 뭐 여기서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앞서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탈성장론자들은 두 가지 전선에서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물질적 사용량, 시장 거래량 정체를 억제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성장 없이 잘 살도록 사람과 관계 제도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돈업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언으로 상징적으로 잘 보여줄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방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내가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는 것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스스로도 이 우리가 탈성장론자가 단일한 이론과 행동력이 있고 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론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존재를 합니다. 한번 일별을 해주시고 제가 오늘 이거를 길게 얘기할 시간이나 이런 제 능력은 안 될 것 같아서요.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뭐 토론을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 좀 붙여봤는데요. 뭐 사실 기후 위기 담론이 사성장을 그 수용하게 하는 중요한 것이긴 한데 문제는 기후 위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있냐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편에는 기술을 통해서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것, 위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 기존의 방식으로 또 하나는 그렇지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다른 길을 탈성장이든 무슨 다른 길로 가려고 할 경우에 어제 당장은 지금의 일자리 수입 등이 줄어들면서 그 얘기 자체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은 외면의 태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넘어설 거냐, 특히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삶을 지키고 개인선을 하려는 투쟁과 이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정치적 좌우 내에서도 모두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이 성장주의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 자체를 어떻게 넘어설 거냐, 특히 좌파들에게서도 있는 이 성장주의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앞으로 계속 토론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조금 넘긴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